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시행인 이행시행 가젤 이야기를 비교적 장황하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형식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면에 낯설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괴테가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예술이 뭔지 낯설게 여겨지는 중요한 원인이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페르시아 문학 했을 때 가장 낯선 게 파네귀릭이라는 장르인데요. 군주 찬양 문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페르시아 문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네귀릭을 설명하기 위해서 괴테는 재미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 것이 생겨난 역사와 제도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전제정이라는 항목으로 문학 이전에 서구인들로선 얼른 다가오지 않는 게 너무 정말 그야말로 왕이 신의 자리에 들어선 듯한 이런 것이 매우 낯선데, 생각해보면은 구약 성서에서 어떤 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이런 헌신, 복종,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서히 어떤 공정예절 같은 것으로 변해버린,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형식화된 이런 예로서 페르시아 공정에서 행해졌던 구투라는 인사법을 먼저 가져오는데요. 오체투지를 3차례를 해야 인사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절도 안 하는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낯설고 너무나 보기에 따라서 불종적이고 예속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머리만 그렇게 군주한테 조아려서 땅에 박는 게 아니고 심지어 글도 격구라고 하죠. 말을 타고 이렇게 공을 치는 그런 놀이 경기 게임에서 자기 머리가 그 공이었으면, 이런 비유들, 이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비유들을 먼저 봅니다. 얼마나 오래 손발 없이 너 운명의 공이려는가 하여 너 100개의 궤도에서 튀는가. 타격봉을 피할 수 없다. 샤의 궤도에다 머리를 놓아라. 어쩌면 그분이 너를 한번 보실 테니. 정말 한번 눈길 한번 오기를 바라면서 머리통이 공으로 군주가 칠 궤도에 놓이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예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군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돼서 문학으로 오면서도 내 머리는 술집주인이 다니는 길먼지 속에 놓여 있네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까지 그로테스크까지 하게 보일 만큼 과장된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괴테가 전제군주에 대한 이 절대 복종, 이것을 살펴봐요. 본인이 모시는 군주가 강력하면은 자기가 일단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강력한 군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그런 통치체제를 눈여겨봅니다. 게다가 전제군주정 이외의 다른 통치체제는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굴종적이고 굴욕적일 수도 있는 체제 안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주목을 해요. 사실 이것은 페르시아를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에서도 또
유효성을 갖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는 처지를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따르는 이 현상도 아마 이게 비슷하게 유추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추종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선히 스스로를 낮출 용의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한 이런 전제정 하에서 형성되는 그 태도들이 결국 곤주 찬양가라는 문학의 형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그런 문학의 형식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도 되고요. 예, 아무튼 이런 곤주 찬양 문학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교대의 첫 의도고요. 그런데도 이제 서구에서 봤을 때 곤주 찬양 문학이 때로 경멸의 대상으로 또 전락하기도 하는데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시인이 아니고 값싼 아첨꾼일 때는 그 손길에서 나온 곤주 찬양 문학은 또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명한 곤주 찬양 문학가들이 있고 이런 곤주 찬양 문학의 자연스러움을 그 곤주 찬양 시인의 하나인 자나이라는 시인을 예로 들어서 갑작스럽게 곤주 찬양 문학에서 종교 문학으로 전향을 한 그런 사람의 예인데요. 여기서 곤주 찬양 시인의 노력이 인간에게 요구될 수 있는 어떤 지고의 요청에 얼마나 극한까지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주를 칭송하는 찬양가를 쓰던 시인이 신과 그 영원한 완전함에 감격하는 가인이 되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현세에서 군주라는 힘에서 찾았던 것을 이제는 현세 너머에 있는 피 안에서 찾기를 배운 예가 아닐까 하고요. 이런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마음들은 아마 우리 그냥 일상에서도 자기의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환멸이나 이런 것으로 떠난 사람들이 그냥 비어있는 그 공허가 아마 감당이 안 되는지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런 것을 좀 목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주 찬양 문학이 경멸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아첨꾼이 쓴 거면 제열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문학의 그 주류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이해를 먼저 선행시키고요. 이런 역사적 사회적 전제를 깔고 조금 더 문학적인 것으로 조금씩 가서 오리엔트의 문학적인 요소에서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문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가는 어떤 그 문학의 면모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리엔트시의 원요소들 하는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과장된 말로 시작됩니다. 아라비아어에서는 직접 혹은 미미한 덧붙임이나 변화를 주어 낙타, 말, 그리고 양과 연결되지 않는 어간 및 어근이 되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당연히 좀 과장된 것이지요.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이고 그것이 사막을 유랑하는 그쪽 사람들, 아라비아인들의 생활과
언어가 밀접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생활의 주변과 그 다음에 또 사막을 오가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막, 바위, 병원나무, 약초꽃, 강과 바다 그리고 별 많은 창공 등등 자기들의 생활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이리저리 등장하고 당연히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비유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비유가 조금 더 축약되어 가면은 은유로 또 넘어가고 세상에 솟는 해를 한 마리 매에 은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들이 쭉 나옵니다. 낙타 양 뭐 이렇게 나오던 베두인족의 환경하고 괴테 시간에 우리의 저자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러면서 신문지면에서 금방 본 단어들을 쫙 늘어나요. 뭐 바리케이드, 조약, 호외, 추기경, 무차적 화해, 당구, 맥주잔, 제국은행 공관석, 요인위원회, 열광, 환호, 뭐 당국, 큐, 흉상, 뭐 등등 전혀 다른 그 주변의 물상들을 다 한번 제시를 하면서 낯선 것들을 그곳에 그들의 삶으로 또 거기서 토대를 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비유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것은 얼마나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얼마나 이상해 보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데서 또 이루어지는 또 비유라든지 또 그런 어떤 삶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풍자라든지 재치라든지 이런 면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도 또 모자라서 저항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낯선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그 공통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든가 삶의 분출로서의 문학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문학의 자연 형식 이렇게 해서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문학의 자연 형식들을 세 가지의 진정한 자연 형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 격정적으로 흥분된 것, 그리고 인물이 되어 행동하는 것, 즉 서사시, 서정시, 그리고 드라마가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1에 너무나 많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서사시, 서정시, 드라마를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사시는 소설가가 혹은 음유시인이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서정시는 격정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드라마는 말하고 싶은 사람은 빠지고 인물들이 대신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 격정적으로 흥분된 것, 그리고 인물이 되어 행동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물론 우리 압니다. 모든 문학이 셋 중에 하나로 딱딱 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형식은 합쳐져서 혹은 분리되어서 작용할 수 있다. 자주 아주 작은 시 한 편 가운데 함께 있는가 하면은 결합됨으로써 아주 좁은 글 공간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상을 내보내기도 한다. 지극히 평가할 만한 모든 민족들이 발라드에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가 순연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는데 발라데란 형식을 괴테는 많이 주목했습니다. 발라데는 아주 작은 형식이지만 작은 것 안에 이 서사적, 시적, 드라마적인 것, 요것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어서 괴테는 그것을 그 원란, 우어아이라고 불렀어요. 알 속에는 앞으로 태어날 것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것처럼 아주 작은 형식이지만 거기에 서사적 요소도 있고 서정적 요소도 있고 극적 요소도 있고 이런 형식이 있는데요. 아무튼 괴테 자신은 발라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평생 발라데가 나옵니다. 특히 1797년에 쉴라하고 만났던 해는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발라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발라데의 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들 아시는 뭐 들장미 이런 것도 다 발라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학의 기본적인 종류로서 이런 세 요소를 시학과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세 요소를 얘기하고 나서 짤막하게 덧붙여요. 페르시아 문학엔 드라마가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짤막하게 덧붙이는데 그것이 또한 페르시아 문학의 한 특징을 잡아주는 것이죠. 드라마가 없다는 건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괴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 민족은 안정의 성향이 있고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동화와 한량 없는 시가 있다. 오리엔트의 생활 자체가 말이 많지 않다. 전제정이 대화를 촉진하지 않기도 한다. 군주의 의지나 명령에 맞서는 이의는 그 무엇이든 언제나 오직 코란이나 유명한 시인의 구절을 인용하는 가운데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명민한 상태, 교양의 폭, 깊이와 철저함을 전제로 한다. 그 드라마가 없다는 것 자체를 그 많은 우화와 동화에 듣기를 좋아하고 체제 자체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이의를 말하려 치면 내가 나서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코란을 인용하든지 이런 독특한 특징 하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인용이 문학에 앞서서 이미 생활에서 얼마나 쓰이는가 아는 것을 들면서 맨 먼저 책점을 얘기를 해요. 아마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성서를 펴서 그날의 뭐 운세를 본다든지 그날 필요한 것을 좀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어온 모양이에요. 서구에도. 그래서 오리엔트에도 이런 게 있어서 팔이라고 불렸다고 그러죠.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시 하피스의 장례를 치르려는데 어떻게 치를까 궁리를 하다가 하피스의 책에다가 바늘을 찔러 보아서 거기에 나온 구절을 적당히 해석해서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스며있는 문학이요. 우리가 뭐 굉장히 기록되고 드높은 문학이 아니라 꽃과 기호의 교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세상에 이 꽃 한 송이에 혹은 단어 하나에 끝에 뭔가 이 가군이 맞는 말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풍습을 다룹니다. 그리고 아주 단어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그 장치들을 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수수께끼 풀듯이 또 재미있게 장난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이런 그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 민속적인 그러나 특이한 방법들을
다루고 그렇게 그 생활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를 뭐 점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앞으로 출간될 서동시집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출간될 서동시집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부터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라는 식의 어떤 제목에서 기대하는 시집 해설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정말 다양한 많은 세계를 점검하고 문학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 공통점을 살펴보고 장르를 살펴보고 생활에서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서동시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앞에 부분을 살펴보고요. 다음번에 새로 출간될 서동시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